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업무는 이 업무하고는 좀 약간 좀 상이한 업무고요. 이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좀 시적절하다고 해서 저한테 지금 강의 요청이 온 상황이고요. 제가 금융 아카데미는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네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 시장 관련 업무로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전망 그리고 또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순서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 해서 이제 개념, 특징, 유형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원인 만큼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똑같이 개요, 현황,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을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의 정의가 이제 딱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저기 문헌을 참고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수의 생산자 그룹과 소비자 그룹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산업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수이어야 하고 그룹이어야 하고 인터넷이어야 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두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플랫폼은 이제 그 지하철이나 이제 기차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저도 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처음 알았는데 프랑스 말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F로 시작되는 건데 지금 플랫폼은 P로 시작하잖아요. 뭐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제 주변보다 이제 높은 평평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제 용례상으로는 이제 발판 또는 이제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 그렇게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경제할 때 쓰는 이 플랫폼은 뒤에 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단에 가까운 이제 높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하철 탈 때도 이제 지하철로 이제 들어갈 때, 기차 탈 때도 들어갈 때 이제 수단이잖아요. 이제 그런 용례로 이제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생산자, 소비자, 광고주 요 세 그룹이 참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삼면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상에 보시면 이게 전통적 시장이고 원 사이드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그다음에 플랫폼인데 이건 투 사이드 마켓, 이건 양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 두 명만 참여하는 것을 이제 양면 시장, 투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 광고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면 시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고, 요 양면 시장의 예시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요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요렇게 생산자, 소비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요 사이에서 양쪽으로 다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삼면 시장 말고도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이제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도 있고요. 다면 시장이라고 통상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인터넷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플랫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면은 그 구인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구인 광고 같은 것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구직자와 이제 구인자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것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쇼핑몰도 있어요. 오프라인 쇼핑몰 같은데도 그 생산자가 많이 있잖아요. 생산자들이 이게 지금 그 물건을 파는 데도 많고 살려는 사람도 많고, 이제 쇼핑몰 자체가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준다. 그래서 플랫폼 일종이긴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플랫폼 경제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최근에 이제 말하는 플랫폼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플랫폼 경제 할 때 이제 플랫폼 기업하고 전통적인 기업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뭐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용어는 솔직히 없었겠죠. 다 이제 파이프라인 기업이었을 테니까. 플랫폼 기업이다 또는 플랫폼 경제다라는 용어가 부상하니까 그에 반대, 지금까지 그러면 기업은 뭐로 정의를, 그러니까 용어를 할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파이프라인 기업인데, 플랫폼 기업하고 좀 전통적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 기업은 요 세 가지 정도로, 네 가지인가요?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엔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성장 엔진, 어떻게 해서 성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냐, 그리고 가치 창출의 최종 목표가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내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규모를 확대시켜가지고 그 평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 지배력도 확보했고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은 참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또 생산자,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솔직히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구글, 뭐 그런 거잖아요. 흔히 그런 것들, 아마존, 뭐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일단은 이런 데서는 뭐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 비용을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일단 그 아마존 내지는 우리로 치면 이제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산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들 네트워킹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자 쪽에도 많고 이제 소비 쪽에도 많고 그런 식으로 참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고객 창출 원천이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변화했다.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이전에는 이제 그 생산 비용, 평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기업의 규모를 키웠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은 참여자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서로들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플랫폼 자체가 커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도 있어요. 뭘까요? 일단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는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여전히 파이프라인 기업이죠. 근데 애플에서 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뭐예요? 애플 아이폰이 깔려져 있는 앱스토어잖아요.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앱을 제공하는 이제 생산자라고 할 수 있죠. 공급자하고 앱을 소비하는 소비자가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파이프라인 기업임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논문에서 인용을 했는데, 요 사람도, 요 관련된 논문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전에는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였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수요자 중심의 규모의 경제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도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것저것 좀 종합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특징이 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업 또는 이제 플랫폼 기업의 전략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네트워크 효과는 또 경제학에서 아마 그 배웠을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부 경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을 텐데 이제 네트워크 효과 내지는 외부 경제라고 하면 전화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S 오피스나 아니면 아래 한글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쓰니까 내가 다른 걸 쓴다고 해도 전혀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키보드 자체도 뭐 쿼티 자판을 쓰는 이유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해당할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외부 경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의미하며 통상 플랫폼 참여자가 많을수록 참여자의 효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치도 증대된다. 이를테면 쿠팡 내지는 쿠팡이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는 여러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공급자도 여러 명이어야 하고 수요자도 여러 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요자가 여러 명이 들어오면 수요자가 또 거기에 대한 평점 같은 걸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수요자 자신도 굉장히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공급자 자체도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 수요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고 하지만은 공급자 자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은 그게 공급자 측면에서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양쪽 사이드가 다 많아야지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수요자가 많아야지 수요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공급자가 많아야지 공급자도 효과를 보고 당연히 공급자가 많으면 그 반대쪽 사이드의 수요자는 효과를 보겠죠. 좋은 효과를. 수요자가 많으면 반대쪽에 있는 공급자도 분명히 효과를 보는데 반대의 그러니까 같이 경쟁이라고 생각되는 공급 측면에만 보더라도 사람이 많을수록 공급자가 많을수록 일정 부분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수요자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만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수요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평점도 보고 뭐 댓글 같은 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수요자 측면에 있어서도 수요자가 많아야지 자기 자신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겁니다. 공급자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매몰 비용, 저한계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플랫폼 자체는 매우 높은 매몰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한계 비용이 낮아진다. 당연한 거죠. 저희들이 그 쿠팡 같은 이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면은 굉장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글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매몰 비용이 들지만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한계 비용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 비용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낮은 한계 비용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하고 기술 개발하고 서버 구축하고 이런 것들 매우 많은 비용이 초기에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1, 2번의 특징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먼저 진입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는 굉장히 높은 매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미 진입한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신규로 진입한 쪽으로 웬만하면 가지는 않겠죠. 굉장히
우리 보시면은 아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카카오 택시일 거예요. 카카오 택시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진입자들이 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는 잘 않는다는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유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택시 기사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상 수요자 측면에서도 카카오 택시 말고 다른 앱을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대란도 있었지만은 지금 카카오톡이 좀 안 된다 내지는 그렇다고 해서 라인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면 라인을 다른 사람이 안 쓰는데 내 혼자 써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승자 독식이나 그 독점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플랫폼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플랫폼의 기업들이 수익을 얻는 거의 핵심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 또 분석, 이용, 판매, 그리고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랫폼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데이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문제 내지는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 통합 관리라고는 하는데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안하고 관리, 보안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있지는 않는데, 과연 우리가 쿠팡이츠 내지는 배달의 민족 여기서 댓글을 달고 별점을 주고 그다음 기사 같은 거 뉴스 같은 기사에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댓글을 쓸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은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 논의가 있는 것이 자 그럼 이게 그 데이터가 누구 걸까요? 그게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 이용자들은 별 생각 없이 별점을 눌렀을 수 있고 거기 댓글을 썼을 수도 있고 기사요, 좋아요를 눌렀을 수도 있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공짜 노동으로 인식이 됐어요. 이제 unpaid labor 또는 free labor 이렇게 해가지고 공짜 노동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러면 어떤 플랫폼 기업의 자본이냐 아니면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동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격이 달라진 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좀 깊이 있게 돼가지고 이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의 자본이 아니고 참여한 사람의 노동이다라고 생각되면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이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도 어떤 가치,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별점을 줬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그런 논의가 이제 지금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논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별점을 주고 돈을 또 지불을 받아야 되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되는 그 이슈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좀 활발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좀 활발히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와 같은 이제 소비자 측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어떤 비용을 그러니까 그 수익을 받으면서 어떤 댓글 작업을 한다든지 별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학술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랫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문헌을 찾았는데 은쿠타드라고 뭐 유엔 뭐 통상 뭐 있죠. 제가 뭐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쪽에서 분류한 게 있고 그 서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이제 플랫폼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분이 이제 분류한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이제 분류한 분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너무 많으니까 유형화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4-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은쿠타드가 분류한 걸 보면 전자결제 플랫폼, 뭐 클라우딩 펀딩 플랫폼, 소셜 미디어, 그다음 전자상거래도 이제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한테 좀 굉장히 익숙한 거죠. 요 클라우딩 펀딩 요거는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뭐 외국은 페이스북 같은 거, 전자결제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도 많이 좀 익숙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쿠팡 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고 서비스는 음식 배달이니까 요 배달의 민족, 뭐 외국 같으면 우버 이런 거, 에어비앤비 이런 게 다 이런 유형에 속할 거고요. 지금 이분 책에 의하면 이렇게 한 5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보면 뭐 광고, 뭐 클라우드 용어가 좀 단변식이 되는 것 같고요. 산업 플랫폼 있고 제품 플랫폼, 그다음에 린 플랫폼 이렇게 있는데 요 은쿠타드 분류가 조금 우리인데 더 좀 친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한 4가지 유형으로 은쿠타드는 분류를 하고 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의 유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쿠팡, 아마존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게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눈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그 책자로 인쇄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랫폼 경제 요 용어는 솔직히 많이 부상한 거는 제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입사해서 2000년에 입사를 했는데 계속 좀 금융감독 업무도 했지만 지금 거시감독팀인 것처럼 지금 그 금융시장 쪽하고 그 실물경제 쪽을 많이 좀 업무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를 접한 거는 제 자신도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이 참석하신 분들도 플랫폼 경제 또는 플랫폼 금융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게 그렇게 오래전 기억은 아닐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공유경제, 그렇죠.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고, 기익경제라는 말도 있었어요. 기익경제라는 말도 있었고, 구독경제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죠. 플랫폼 경제하고 요거는 뭐 어떻게 다른가?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좀 구별 없이 막 혼용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어떤 기업을 보고 이게 공유경제다, 내지는 플랫폼 경제다, 기익경제다, 또는 뭐 구독경제다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혼용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이 전부 다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디지털 경제의 하위 경제, 그러니까 뭐 디지털 경제가 나오면서 디지털화되면서 나온 개념이긴 하고요. 요 보면 이제 플랫폼 경제가 좀 약간 여기를 포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자, 이 4개 중에서는 가장 큰 개념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게 플랫폼 경제 기업,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공유 경제는 뭐 이런 걸 보면 더 명확하겠죠. 뭐 소카라든지 위워크 같은지 이제 사무실을 공유한다든지 차를 공유한다든지 뭐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도 이제 공유 경제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소유하지 않고 공유를 한다 뭐 그런 측면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익 경제라는 것도 한
5년 전부터 조금 사용했던 용어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건데, 요거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제 고용 관계 좀 창출, 고용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정형화된 고용 관계 없이 개인이 특정 산업에 진출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다.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택시 회사에 소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취업하지 않고 나의 자가용 없는 나의 차로 뭐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 소득을 창출하는 뭐 그런 그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제를 이제 깃경제를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에어비앤비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뭐 사용했다 그런 건 노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제가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공유 경제이기도 한데, 고용 관계로 치면은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내가 고용되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를 잠시 어떻게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독 경제는 이제 공유 경제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잖아요. 뭐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니까 요 보시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뭐 MS 오피스 365 이런 것처럼 어떤 특징적인 뭐 하나를 소유를 해서 평생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월 또는 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면서 쓰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구독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보시면 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라고 드는 게, 옛날에 기억이 나시는지, 저는 기억이 나는데 뭐 좀 연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에 MP3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MP3를 돈으로 사지 않았어요. 이제 있을 때 MP3를 돈으로 사지 않고 참 거의 뭐 100% 무단 복제죠. 무단 복제, 음악을 MP3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공유 뭐든 다 나눠서 듣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삼성 뭐 MP3 플레이어, 다른 데서 뭐 MP3 플레이어 하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듣는 그런 형태의 우리나라는 서비스였고,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런 상품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에어팟이 아니라 뭡니까? 아이팟인가요? 아이팟을 사용했는데, 아이팟은 그런 MP3 파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플의 아이튠즈를 통해서만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을 한 곡에 1달러씩 이렇게 팔았죠. 처음에 스티븐 잡스가 그 생각을 했을 때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는 음반 사업에서 한 곡이 좋다 그러면 한 10곡이나 8곡을 묶어가지고 앨범을 팔아서 판매를 했는데, 한 곡씩 팔게 되면 너무 그거를 누가 사겠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이팟이 굉장히 효과를 봤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애플조차도 그걸 안 해요. 애플조차도 누가 아이팟에 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평생 들고 듣습니까? 지금 애플조차도 다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뭐 그게 한 달에 뭐 100곡을 듣든 1000곡을 듣든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산업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먼저 뭐 의도치 않게 요 산업이 시작된 셈이잖아요. 뭐 버즈라든지 이런 거. 그럼 미국의 애플도 이걸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어떤 한 프로그램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결제를 하고 뭐 제한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 플랫폼 요거 잠시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금융 플랫폼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일종이니까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들,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금융 플랫폼이겠죠. 그러면 이제 플랫폼도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 정의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금융회사, 그러니까 그냥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 보면 공급자가 되겠죠. 금융회사와 이용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집단 간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020년 11월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딱 정의가 돼 가지고 발의만 했지 아직 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음에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제 모기, 가나, 다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플랫폼 기업의 정의 내지 특성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되 요 용어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최근에 이제 금융 플랫폼까지 왜 나타났냐를 보면 이 과정이 좀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2008년에 이제 감독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적 사건이 2008년 금융위기죠. 금융위기인데,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게 이 금융상품의 발달, 무분별한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보면, 그 21년 초에 보면, 그 CDS,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CDO,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MBS, 뭐 ABS, 굉장히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도 좀 힘들고,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한 1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대체로 이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금융상품이 굉장히 또, 나라 또는 이제 금융기관별로 서로도 너무 많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하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무너졌잖아요. 이 금융상품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 금융상품 자체는 리스크를 분산시킨다고 만든 상품인데 어떤 뭐 서브프라임이라는 사건이 나타났을 때는 전체가 다 전염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 21세기 초에는 이 금융상품이 뭐 지금은 그 혁신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지금도 있으니까 금융상품 자체에 굉장히 혁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상품들. 예를 들면 뭐 CDO나 뭐 MBS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출 상품인데 대출 상품을 쪼개서 파는데 왜 대출 상품이 부도날 확률이 10%인데 그것을 쪼개가지고 어떤 거는 30%가 부도낼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쳐주고 어떤 거는 그걸 딱 쪼개가지고 요거는 뭐 선순위다라고 해서 부도날 확률이 제로다 해가지고 트리플 A 등급을 주고 이런 뭐 기발한 생각들을 한 거잖아요. 일단 금융상품을 금융상품 자체가 굉장히 기발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 금융상품보다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프로세스의 혁신이라고 하면 뒤에서 또 약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핀테크죠. 핀테크 한마디로 그 이전 같으면 대면으로 뭘 해야 되고 막 하는데 핀테크라는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 나타나면서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을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면 대출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토스 같은 데 가서 대출 상품을 쭉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그래서 대출을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상당 부분은 토스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 저축은행 자체에 들어가는 그 찾아가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토스를 통해 가지고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상품을 사간다고 해야 되겠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토스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품이라는 것 자체에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판매를 하는 프로세스에 최근에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플랫폼이 부각되고 있다. 토스가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전에 생각해 보면 혁신이라고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면 이제 핀테크라는 거였어요. 대체로 핀테크라는 게 초기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예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뭐 페이코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간편 결제 같은 거 주로 결제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했죠. 핀테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이제 금융 프로세스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세스 혁신 딱 생각하면은 대부분 생각이 드는 것들이 다 이 플랫폼입니다. 토스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뭐 이런 거 조회하거나 내 대출 잔고가 얼마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내 예금 잔고가 얼마 있다거나 그런 거 다 뭐 내 계좌 한눈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프로세스의 혁신이 이제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게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이 금융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겠죠. 그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수익원 창출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금융 플랫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신용정보 같은 이런 데이터가 이제 중요를 했어요. 신용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금리를 몇 퍼센트 매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중요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 금융 데이터 말고도 많은 데이터들을 금융회사에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뭐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통신료 납부 내역 이것도 굉장히 어떤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 내역이라든지 SNS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금융 정보에 금융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동의를 누르잖아요. 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면 그 앱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막 동의를 했을 거예요. 저도 뭐 동의를 했을 거고 상당 부분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금융회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 자체가 누구의 소유냐라는 게 또 나중에 논란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냥 동의를 했는데 솔직히 그 정보 자체도 다 돈인데 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또 굉장히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존의 금융회사 입장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솔직히 요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도의 데이터 처리 분석 기술을 보유한 이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텐데요. 지금
문과 계열이 많은지 뭐 이과 계열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금융회사들도 이과 계열 직원들, 이제 학생들 굉장히 많이 뽑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프로그래머를 이제 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금융회사에서 그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데이터 처리니까 이과적 성향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저도 좀 특이한 경험이라든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같은 거 보면 예비 엄청 많지 않아요? 이것저것 뭐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 많죠. 예비. 같은 은행인데 뭐 이액 저액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카카오는 하나예요, 하나. 카카오톡 하나만 딱 깔면 우리는 그게 같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기업인 카카오페이도 돼, 카카오티도 돼, 별의별 게 다 돼요. 선물하는 것도 돼. 그거 다 다른 기업이거든요. 다른 기업인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은행 앱은 왜 이렇게 많을까? 굉장히 많아요, 은행 앱은. 국민은행이다 하더라도 그 앱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좀 통합이 되긴 했는데 이전에는 하나하나씩 다 있었어요. 하나하나씩.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은행들은 이 개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통합된 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보면 뭐냐면 빅테크 기업이 만약에 이제 금융 플랫폼을 무기로 해서 금융업에 진출하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상대가. 적어도 그 데이터 처리, 요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빅테크 기업이 그냥 들어왔다 해버리면 굉장히 위협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금융업은 대체로 대부분이 다 아주 작은 뭐 펀드나 이런 것 말고는 대부분 인가업이잖아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풀린다든지, 어떤 다른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빅테크 기업이 요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느끼고 있다. 그런 거죠.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혁신 과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참고로 작성한 게 있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IT 기술 이제 발전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금융도 굉장히 이제 IT화되고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10년대부터는 이제 소규모 기술 기업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네, 기존 금융사들도 이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여기 핀테크 업체들, 좀 조그마한 핀테크 업체들이죠. 핀테크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은행들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핀테크 이제 혁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보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스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간편 송금을 했죠. 이제 간편 송금 같은 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페이코 같은 이제 페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초창기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했던 이제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한 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정리하는 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과기부에서 좀 정리한 자료를 좀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진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핀테크, 1차 핀테크 그러니까 그 말했듯이 지금의 토스는 아니고요. 옛날 초창기 토스 간편 송금했던 거, 다음 페이코 같은 이제 페이 서비스, 다음에 해외 같으면 이제 페이팔, 스트라이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 서비스 중심으로 결제 중심으로 해서 처음 일어났던 것들이 핀테크, 1차 핀테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가 이제 금융업에 진출한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이제 빅테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형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뭐 대형 이제 삼성 같은 것들, 뭐 이제 애플 뭐 이런 애들 이런 게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가파라 그러나요? 가파?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좀 요즘에 또 용어가 또 달라지긴 했던데 뭐 그런 것들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데 이제 빅테크 중에 일부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한 걸 이제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쓰긴 해요. 요 테크핀이라는 게 마윈이 이제 처음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이 용어를 이제 BIS나 FSB 같은 좀 공식적인 그 단체 내지는 기구에서는 이제 빅테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요 테크핀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다가 한 몇 년 전에 좀 부각이 된 용어입니다. 요즘엔 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가상자산이 출현한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3차 핀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서비스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좀 약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이제 디파이가 4차 핀테크로 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지금은 요것도 하고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왔죠. 여기 보시면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다 진화가 될 것인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뭐 거의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지금. 근데 지금 보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그 가상자산이 어떻게 될지 요게 조금 아직 퀘스천이 또 되긴 한 것 같긴 한데 또 뭐 옛날도 아니죠. 한 1년 전 때처럼 또 굉장히 또 활발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그 3차 핀테크 이후에 이제 진짜 금융혁신이 성공할 거냐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요 가상자산 자체가 지금 금융자산의 형태로는 기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주식처럼 뭐 하긴 한데 과연 제 화폐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는 할 겁니다만은 요거는 좀 약간 보셔야 되지 그 향후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융 플랫폼이 이제 뭐냐? 국내에서 제일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은 이제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P2P 업체, 은행연합회도 금융 플랫폼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금융 플랫폼의 정의에 따르면 왜냐하면 은행연합회 가면은 딱 금리들이 쫙 비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는 거죠. 다른데 금리 싼 데로 금융 플랫폼 전국은행연합회도 플랫폼을 기능하고 있고 감독원도 마찬가지. 감독은 이제 파인이라는 이제 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 있거든요. 그거 가시면 굉장히 많은 금융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또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 플랫폼의 정의에 따르면 솔직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금융혁신, 그러니까 인터넷,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이라 보기는 힘들죠. 자기 자신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 영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이라 보기는 조금 정의상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이럴 땐 카카오뱅크와 그 수요자는 그냥 1대1로 거래를 하는 시장이지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건 그 플랫폼이라는 형태가 끼어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더더욱 카카오뱅크 자체는 최종 공급자 입장이지 그 사이에서 연계시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그 정의에 따르면 아닌 거고요. 토스나 카카오 이런 것들이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를 통해서 다른 데로 다 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 계열사
뭐 제휴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급 결제 업무를 하죠. 이게 카카오페이일 거고, 그다음에 은행업도 합니다.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면 딱 이제 머리 떠오르실 거예요. 그다음 은행업도 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해서 금융투자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카카오 자체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씩 더 말씀드리면, 아까 중에 여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 플랫폼이란 정의에 좀 안 맞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따지면은 그 각 은행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오픈 뱅킹 서비스가 있죠. 오픈 뱅킹 서비스. 왜냐하면은 우리 은행을 통해서 다른 은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오픈 뱅킹 서비스 자체가 좀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플랫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여기에 이제 빅테크까지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위협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금융회사들도 이 플랫폼 전략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제휴를 하면서 플랫폼 전략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기존 금융사들도 그 플랫폼을 해야 되니까 그 비금융 플랫폼 사업에도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든 저렇든 그냥 기존 금융회사들도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고 비금융 영역에도 뛰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테크, 여행, 야구, 운세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가격 조회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기존 금융회사들도 금융업,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말고 다른 것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생존 전략일 수는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 플랫폼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좀 있는데요. 이건 그 BCBS라고, BIS 은행감독위원회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낸 자료를 좀 다른 분이 이제 정리를 한 걸 제가 또 다시 쿼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BCBS에서 요 5가지 그 은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가지고 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은행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시나리오가 첫 번째, 개선된 은행, 두 번째, 새로운 은행, 세 번째, 업무 분화, 네 번째, 강등된 은행, 다섯 번째는 아예 금융 중개 기능이 상실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나 KB국민은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이를테면 한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요 시나리오를 했는데요. 요 보시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개선된 은행이라고 하면 기존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개선된 은행의 시나리오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제 변화에 성공한 은행 위주로 패권이 지속된다, 이런 거죠. 이건 굉장히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겠죠. 자기들이 살아남고 약간 변화하면은 계속 지금과 같은 마켓 시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요 밑으로 갈수록 기존 은행들한테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겠죠. 두 번째, 새로운 은행, 신기술 중심의 새로운 은행이 기존 은행을 대체한다. 새로운 은행이 기존 은행을 대체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예를 들면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것이 등장을 했고, 이런 은행들이 기존 은행들을 잠식할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화, 요 기존 은행, 핀테크, 빅테크 이런 것들이 서로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경쟁을 하는 시나리오, 이게 업무 분화다라고 해서 각각 이제 자기들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강점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업무 분화고요. 이제 강등된 은행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존 은행도 있고 빅테크가 있고 뭐 핀테크가 있는데 빅테크 등이 이제 구축한 이제 플랫폼이 하나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시를 들면 지금은 이제 카카오가 자기 계열사만 있는데 카카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은행 클릭하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앱으로 들어가는 형태. 증권사 딱 누르면 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주도권은 빅테크가 구축한 플랫폼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앱 스토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입니까? 그런 앱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온다. 지금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뭐 KB증권이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그 뭐 쿠팡이츠, 쿠팡 뭐 배달의 민족처럼 그 국민은행 별점 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대출은 이거는 뭐 얼마다 이렇게 별점을 주고 그런 형태가 이게 강등된 은행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저기 BCBS는 이 5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면서 강등된 은행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했어요. 이 향후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은행들이 굉장히 좀 약간 빅테크들이 진출을 하면 굉장히 위협을 받겠죠. 제 같아도 굉장히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제 빅테크가 금융상품 자체를 제공하는 요 금융중개 상시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당시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요 형태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BCBS는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이제 기존 은행들도 굉장히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융혁신 프로세스 관련되면서 그 1차 핀테크, 2차 핀테크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4차 핀테크라고 하는 디파이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상식,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도 여전히 뭐 문과 출신이고 경제학도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근데 제가 파악하고 이해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 FRB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작성한 물론 이제 개인이 작성하긴 했지만 이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슷해요. 이거 보면 제가 요 디파이 생태계 요 그림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요 원시 프로토콜 자산에 있고 원더라인 자산 블록체인이 있긴 한데 요 디파이 생태계는 요 5개 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층, 자산층, 프로토콜층, 앱층, 통합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기반층은 뭐냐 하면 이더리움 또는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반층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이더리움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작년에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을 전환하긴 했지만 이더리움은 가상화폐의 이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 수 있죠. 조건을 걸 수 있어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같이 이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NFT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기반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토큰들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보면 대체 가능 토큰, 대체 불가 토큰. 요 코인하고 토큰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자기 자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걸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을 하든 지분 증명하든 자기 자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코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걸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코인인 것이고 다른 앱들에 보면 이게 코인이냐 토큰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체 가능 토큰이든 대체 불가 토큰이든 요들은 토큰이기 때문에 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은 왜 여기 그게 썼냐면 이 플랫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 토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요 차이는 아시죠? 대체 가능 토큰하고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거는. 근데 대체 가능 토큰이라는 거는 뭐 주식이든 뭐 우리 돈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1 이더리움이 구별이 가지 않잖아요. 이거나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 비트코인 하나든 저기 하나든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이거 줘도 상관없고 저도 상관없어요. 우리 돈도 마찬가지죠. 뭐 만 원짜리, 이 만 원짜리, 저 만 원짜리 똑같잖아요.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주식이 뭐 1번 주식이든 2번 주식이든 상관없잖아요. 대체 불가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른 거예요. 부동산이죠. 대체 불가 토큰 같은 게. 뭐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치가 다 다른데 이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가격도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 브랜드, 같은 위치, 같은 지역이 다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대체 가능 토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요 기반을 해서 프로토콜 층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금융으로 보면 결제 서비스가 있고, 거래 서비스가 있고, 대출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프로토콜 층이 있고, 이 프로토콜 층을 딱 앱들이 있는 거예요, 앱들이. 요 앱들. 우리 구글, 구글이나 아니면은 앱스토어 같은데 앱들이 있는 것처럼 있고, 요거를 또 하나 다 묶어 놓은 게, 그러니까 요 통합서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앱스토어다. 이게 구글 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디파이 생태계라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왜 적었냐 하면 이 디파이 생태계 자체가 금융혁신의 4차 단계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상태 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금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좀 약간 현 상태와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서비스랑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기존의 그 금융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옛날처럼 더 활성화될지 아니면 완전히 꺼질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그 규제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금융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 플랫폼 자체는 솔직히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기존의 금융사의 좀 위협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 플랫폼을 통하면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있거든요. 기존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진다. 상당 부분 하면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플랫폼을 굉장히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점포수도 많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올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효율적, 자기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 서비스를 금융위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저축은행인가? 이런 쪽은 찬성을 했어요. 점포수도 없는데, 근데 이제 대형 금융은행들은 반대를 했죠. 그러면 다 고객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다르긴 한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이 있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이득이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새롭게 영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금융 플랫폼은 굉장히 좋고, 장점이 많고, 그 다음에 혁신이긴 합니다.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거이긴 한데, 이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 소비자 피해, 그리고 금융 시스템, 우리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사태를 겪었잖아요. 금융 시스템 불안이라는 뉴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지배적 문제는 다음 페이지 참고해서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소비자 피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죠.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플랫폼이 장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 개인정보 문제겠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모든 정보가 다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플랫폼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왜 내 핸드폰에 이게 뜰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스타벅스를 지나가는데 스타벅스 상품권이 뜬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동의를 한 거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데이터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피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측면은 그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진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더 설명드리기도 전에 카카오 사태를 통해서 나타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감독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를테면 금융업 자체는 많은 서비스 자체가 개별적으로 인가나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투자 상품을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금융 플랫폼에 어떤 이제 상품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이게 광고인지 투자 상품을 권유를 한 것인지 이건 뭔지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금융 플랫폼이라 자기들은 광고를 떼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가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굉장히 좀 경계선에 있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풀어줘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광고인지 중개인지 권유인지 이런 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독 측면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이 이제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은 빠르게 성장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거냐? 이건 이제 감독 사이드의 영역이겠죠.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거대 플랫폼 기업, 이게 삼성이 될 수도 있고,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려고 하겠죠.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자기 영업을 침해 당하니까는 굉장히 이제 저항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일단은 진출만 하면 굉장히 성장할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독원 같은 감독 당국은 소비자 보호 이런 거 굉장히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장 지배력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통합 관리 여기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통합 관리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누구 거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논의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금융회사들도 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일하면 안 되고 일하는 방식도 이제 빅데이터 위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컴퓨팅 이런 게 있으니까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인력 구조도 아마 지금도 바꾸고 있는데 많이 바뀔 거예요. 인력 구조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해야 되면은 솔직히 저런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집중력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리나 칸이라는 이제 콜롬비아대 교수가 썼는데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예일대 법학 박사학위 논문인데 아마존스 안티트러스트 파라독스 해가지고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해서 유명해져 가지고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임명을 했죠. 근데 이 리나 칸이라는 사람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여잔데 89년생이에요. 89년이면은 33살? 예, 33살인데 우리나라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문 자체가 아마존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막아야, 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마존 독점에 대해서 핵심이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따지면 가장, 뭐 글로벌리도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인데 이 아마존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이 논문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사람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아마존 내지는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 기업,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 사람 임명되는 걸.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카카오 사태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마존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전자상거래업체 선두주자로 성장을 했다. 전략은 뭐냐? 이 두 가지인데, 약탈적 가격,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소비자를 확보했다. 두 번째, 수직 통합.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의 회사들과 수직 통합을 해서 기존 경쟁사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 확보했다. 이 약탈적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제품을 공급해 가지고 아까 그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소비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많으면 공급자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통합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존은 아마존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물류 회사까지 같이 하잖아요. 물류를 같이 하면서 다른 업체, 다른 플랫폼이라 해야 되나? 그 물류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쭉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재 독점 규제 체계는 뭐냐면, 미국이 그 한 70년대 이후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카고 학파, 경제학의 시카고 학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시카고 학파가 득세를 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뭐냐? 경쟁이죠, 경쟁.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면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에서 배울 때 이렇게 그 표 그리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 뭐 독점 경쟁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독점 과점 시장이가 그리다 보면 독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표에 의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그림상으로는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면 독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70년대 이후 미국의 독점 규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 이거 독점이다. 이게 독점이다 판단을 할 때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카고 학파가 득세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이 말입니다. 그 규제 당국은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 소비자 후생의 반경쟁 여부를 판단했다. 우리 경제 원론에 따지면 독점이다 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들죠. 반대로 아마존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원가 이하로 심지어 팔았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량도 늘어났어요. 공급량이. 독점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 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점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 핵심은 그겁니다. 소비자 후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소비자 후생의 증감을 가지고 독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현 독점 규제의 그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리나 칸의 논문은 현 독점 규제 체계는 시장 구조와 경쟁 프로세스를 간과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소수기업이 경쟁력이 집중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촉구에 한계가 있다. 이거를 밝힌 게 요 논문입니다. 여기 법학 논문이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요 보면. 그래서 요런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뭐 좀 약간 좀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정책적 제안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기 그 안티트러스트 법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이 생산 구조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하느냐를 보고 독점 여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소비자 후생의 여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돌아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정책적 제안이고 좀 지금 현 상태 기업들이 보면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죠. 옛날처럼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안티트러스트법에 의해서 독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업을 분할해 버리잖아요. 분할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과격한 제안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다른 거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의 어떤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서비스를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좀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뭐 물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공 서비스 차원으로 다 같이 활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류의 이제 주장을 한 게 이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논문이 굉장히 좀 유명한 논문이어서 이 리나 칸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갔고, 근데 이 그 시장 지배력 문제는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좀 진행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카카오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구글링을 하시면 이 논문 자체가 법학 논문이라서 그런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어요. 한 100몇 페이지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그 주석도 엄청 길고 100몇 페이지인데 이거 잘 구글링 해보시면 전문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셔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고 이거 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조금 최근에 논의하고는 그러니까 최근이라기보다는 그 시카고 학파라고 해야 되나? 요 자유 경쟁을 추구하는 요거하고 좀 반대선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좀 신선한 논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